만약 우리가 막 매일같이 느끼는 그 배움에 대한 피로감 있잖아요. 아, 네, 엄청나죠, 요즘. 그게 단순히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의 근본적인 정의 자체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그게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이나 매일 업데이트되는 업무 툴, 그리고 당장 읽어야 할 뉴스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는 흔히 내 능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자책하곤 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내가 머리가 굳었나? 막 이러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핵심 자료들에 따르면 문제는 우리의 뇌용량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과 맺고 있는 그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느끼는 이 압박감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식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거대한 맥락을 짚어봐야 하거든요. 네네. 오늘 다룰 내용들은 현대인이 매일 겪는 이 지식에 대한 피로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며 삶을 재구성해야만 하는지 그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식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과거의 사람들이 지식을 대했던 태도랑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출발점이죠. 고전적인 의미에서 지식이라는 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취급을 받았잖아요. 약간 고상한 느낌이랄까? 완전히 달랐죠.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아,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요? 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지식의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기능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적이나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철저히 내면적인 수용이었던 거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맞아요. 동양에서도 지식은 깨달음이자 지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지식은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being, B-E-I-N-G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어떻게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출 것인가를 탐구하는 일종의 내면의 거울 같은 역할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지식의 가장 중요한 쓸모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막 엑셀 함수를 배우거나 파이썬 코딩을 배우는 걸 도덕적 수양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엑셀을 배우면서 내면의 평화를 얻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죠. 바로 그 지점이 피터 드러커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한 현대적 지식권의 핵심입니다. 피터 드러커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네, 드러커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지식이 그 내면의 수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고 보았습니다. 바깥으로요? 네, 지식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나 실행, 영어로는 doing, D-O-I-N-G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죠. 아, 빙에서 두잉으로. 맞습니다.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생산 자원이 된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지식이 그 거실 장식장 안에 소중하게 모셔두는 두꺼운 가죽 양장의 백과사전 같았다면 지금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목적에 맞게 막 실행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같아졌다는 거군요. 와, 그 비유 정말 완벽한데요. 딱 스마트폰 앱입니다. 필요할 때 펴서 성과를 내고 옛날 버전은 바로바로 지워버리는 그런 거죠. 존재에서 쓰임새로 철저하게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지식관의 변화가 사회에서 우대받는 이상적인 인간상마저 완벽하게 뒤바꿔 놨다는 사실입니다. 인재상 같은 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네, 드러커는 과거의 이상적 인물상이었던 교육받은 사람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인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잠깐만요. 교육받은 사람과 지식인, 언뜻 들으면 되게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 둘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나요? 과거에 교육받은 사람이란 두루 넓게 아는 교양인을 의미했습니다. 문학이나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유창하게 글로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교양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 현장에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손에 흙을 묻히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현대의 지식인은
고도로 전문화된 특정 분야의 지식을 무기로 삼아서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살롱에 우아하게 앉아서 막 토론을 주도하며 최고의 지식인 대접을 받았을 그런 넓고 얕은 교양인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저 학문 애호가나 아마추어 정도로 평가절하된다는 뜻이군요. 네, 되게 아주 냉혹한 현실이죠. 오늘날의 대학 교육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겠네요.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의 양이 많아져서 우리가 지식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네, 도서관에 책이 막 수백만 권 쌓여 있고 인터넷에 데이터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지식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핵심은 인간이 지식과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 네, 지식은 이제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성과를 증명해내는 도구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이렇게 나를 수양하는 도구에서 세상을 통제하는 도구, 즉 하는 것, doing으로 성격이 변했다면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탁 일어난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지식혁명의 역사를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780년부터 1880년 사이의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요. 맞습니다. 이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식이 인간의 머릿속을 빠져나와서 작업도구와 제조 공정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머릿속을 빠져나와 기계로 들어갔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나 방적기 같은 발명품들이 세상을 뒤바꾼 시기군요. 네, 철학자의 서재에만 머물던 고상한 지식이 거대한 기계와 공장의 톱니바퀴 속으로 이식된 거죠. 지식이 물질화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국면인 188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생산성 혁명 시기로 넘어가면 지식의 타겟이 기계에서 사람으로 슬쩍 이동합니다. 사람에게 적용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을 개조라도 했다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이때 지식은 근로자의 작업, 워크, 그 자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아, 작업 동선 같은 거 분석하는 거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그냥 일꾼들의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했던 노동자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막 초시계로 재가면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설계했죠. 지식을 활용해서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대량 생산을 이룩한 거군요. 맞습니다. 삽질을 할 때 삽의 각도를 몇 도로 해야 제일 안 지치고 많이 퍼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지식으로 만든 거죠. 와, 기계를 발명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막 재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시작한 거네요.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으로 진화하나요? 1944년 이후의 경영혁명 시기입니다. 노동자의 육체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지식 그 자체와 조직의 경영에 지식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경영학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기업과 조직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른바 경영학이라는 지식체계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피터 드러커가 본격적으로 활약하며 지식노동자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근육을 쓰는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을 쓰는 노동자다.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연대기를 듣고 나니까 지식이 점점 더 정교하고 예리해지면서 우리 삶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옥죄어 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계를 통제하고 노동자의 몸을 통제하고 나중에는 조직 내에서의 생각이나 정보 흐름까지 다 통제하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4단계 생활혁명과 5단계 초연결 인공지능 지식혁명에 이르러서는 지식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국면인 1990년 이후의 생활혁명은 지식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환되나요? 이전까지의 지식이 주로 공장이나 기업,
조직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이익과 생산성을 위해서만 쓰였다면 이제 지식은 현대인의 개인적인 생활과 삶에 직접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1990년대 이후부터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 걸까요?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생의 긴 시간을 그냥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진 거죠. 100년을 살려면 돈뿐만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기술도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때 지식은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넘어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산자산이자 활성자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관리, 재무설계, 취미생활, 심지어 인간관계의 심리학까지 사람들의 모든 일상적 영역이 지식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그냥 알아서 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워서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네요. 그동안은 지식이 나를 부품으로 부리는 회사나 조직의 무기였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쥐어야 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맥락에서 자료에 나온 김용옥 학자의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일부 특권층에 독점되어서 일반 사람들의 삶 위에서 군림하는 적대적 관계였다고 하죠. 네, 법률 지식이나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일종의 권력을 행사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삶과 지식 사이에 드디어 화해가 일어났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하모니가 생겼다고요. 삶과 지식의 화해라는 표현은 평생학습의 본질을 가장 아름답게 짚어내는 철학적 은유입니다. 본래 모든 지식은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불을 피우는 지식도 다 살려고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권력화되고 도구화되면서 삶과 너무 괴리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활혁명을 통해 지식은 본래의 목적, 즉 인간의 지적 웰빙과 치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과정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인 것이 바로 5번째 국면,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된 초연결 AI 지식혁명이군요. 스마트폰의 보급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딥러닝, 그리고 최근에 생성형 AI까지. 네, 우리는 지금 지식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속도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네, 진짜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이 5단계 지식혁명은 단순히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박승관 학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된 지식은 과거의 인쇄 매체랑은 달라요. 인쇄 매체라면 책 같은 거요? 네, 종이책은 한 번 찍어내면 끝이지만 디지털 지식은 가공과 편집, 복제와 융합이 무한대로 자유롭습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메커니즘이 완성되었죠. 지식끼리 섞여서 막 새로운 지식을 낳는 거군요. 맞아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롭고 복잡한 지식을 막 쏟아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학의 관점에서 매우 치명적이면서도 중요한 숙제를 던지게 되죠. 치명적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기존 지식의 생명 주기가 끔찍하게 짧아졌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제 막 엄청 힘들게 마스터한 최신 소프트웨어나 마케팅 트렌드가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새로운 AI 모델이 발표되면서 완전히 쓸모없는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경험? 요새 너무 자주 하거든요. 현타가 엄청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식의 유통기한이 극단적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현대인에게는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압력이 발생합니다. 진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뭔가 은퇴 후 문화센터에서 교양 강좌 듣고 노래교실 가는 여유로운 취미생활처럼 여겨졌다면 지금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강제되는 보편화된 의무로 성격에 돌변한 것입니다. 보편화된 의무, 안 하면 죽는 거네요. 네. 끊임없이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내 삶에 맞게 재구성해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한 셈이죠. 조금 전 우리가 삶과 지식의 화해를 되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막상 현실은 화해라기보다는 멱살을 잡혀서 강제로 끌려가는 기분도 좀 드네요. 하하,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보의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막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매일매일 숨을 헐떡이며 생존 수영을 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지식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평생학습이라는 무거운 짐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핵심 자료 중 첫 번째 PDF에서 아주 강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던 부분들, 평생 교육학이 던지는 4가지 핵심 명제들을 좀 깊이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평생교육학은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4가지 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의 결론과 맞닿아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평생학습은 외부의 객관적인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 습득하고 암기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만의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자기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실천적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막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넣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지식을 조립하고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되게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삶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지식에 대한 민주적 접근, 비판적 이해, 생활 속 활용, 그리고 공동체적 공유를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누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명제가 아주 도발적인데요. 지식을 경제적 효율성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 학습권, 시민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솔직하고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지식을 통해서 삶을 재구성한다는 말도 좋고 공동체적 공유도 좋고 다 좋은데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기를 쓰고 피곤함을 견디며 막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본질적인 이유는 솔직히 결국 경제적 생존 때문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남들보다 막 더 좋은 스펙을 쌓고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결국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는 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배움의 가장 확실하고 노골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생교육학이 뜬금없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지 사회적 연대라는지 하는 가치를 막 들이미는 건 좀 너무 교과서적이고 배부른 학자들의 이상적인 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AI로 싹 다 바뀐다는데 연대나 시민성을 생각할 여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살아남아야지. 그 질문 아주 예리한데요. 이 점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왜 학자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를 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요? 네,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본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식이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생존에 위한 필수 자본이 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지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과거 자본주의 사회의 단순한 빈부 격차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잔인하게 사람들을 도투시킵니다.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돈을 좀 덜 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일상생활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식당이나 카페에 키오스크가 전면 도입되었잖아요. 아, 네. 요새는 어딜 가나 다 키오스크죠. 그때 디지털 기기 조작이라는 새로운 생활 지식을 제때 습득하지 못한 고령층은 단순히 기계 쓰기 좀 불편하네 하고 끊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을 못하니까요. 네. 밥을 사 먹고 커피를 주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버렸죠. 모바일 뱅킹, 기차표 예매, 심지어 병원 진료 예약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인프라가 지식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앱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거나 뒤처진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요. 지식이 없다는 게 나 혼자 좀 무식하고 많은 그런 개인적인 창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로그아웃 되어버리는 생존의 위협이군요. 맞습니다. 내가 내 돈을 정당하게 내고 밥을 먹으려 해도 그 지식이 없으면 거절당하는 상황이니까요. 존엄성이 짓밟힌다는 게 학문적인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피부에 와닿는 맥락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레인 같은 학자가 일찍이 지식사회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지식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널리 퍼져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소수만 독점해선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유네스코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 지식사회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영어로는 Inclusive Knowledge Society라고 하죠. 모두를 포함하는 지식사회. 네. 소수의 엘리트나 특정 계층만이 특정 지식을 독점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회가 아니라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된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하네요. 자나 마샤에크 같은 학자들도 지식사회의 궁극적 목적을 단순한 경제적 부업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웰빙과 삶의 질 개선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식을 독점해서 자기 이익만 막 챙기게 내버려 두면 결국 지식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사회 공동체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평생 교육학이 왜 그렇게 인간 존엄과 사회적 연대를 고집하는지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이 아니라 이 냉혹하고 무서운 지식 사회에서 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 가장 실용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파제를 쌓는 작업이었네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어그레어의 지적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어그레월이요? 네,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실험실이나 대학 연구소에서 나오는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된 토착 지식이나 사람들의 일상 속 실용 지식들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실용 지식이나 토착 지식이요? 좀 신기한데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나 팬데믹, 지역의 인구 소멸 같은 이 현대사회의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은 단순히 보편적인 과학 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만으로는 안 풀린다. 네, 그 지역의 생태계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원주민의 지혜, 혹은 현장에서 수십 년간 직접 부딪히며 땀으로 타득한 노동자의 실전 노하우가 이 첨단 과학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와, 실험실의 데이터만큼이나 우리 할머니의 된장 담그는 노하우나 동네 목수 아저씨의 오랜 경험치기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식이 그저 돈을 버는 수단에 훌쩍 넘어서 나와 이웃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의 관점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이 뼈대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지식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거시적인 가치와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봤으니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개인으로 돌아와 보죠. 네,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방대한 지식들이 청취자 여러분과 같은 한 개인의 삶 속으로 쑥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볼 차례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폴드 원리 모형이라는 개념이 아주 독특하던데요. 폴드, 접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폴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지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야, 즉 지식 프리즘을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 프리즘이요? 빛을 분산시키는 그 프리즘이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지식관에서는 학자들이 쓰는 논문이나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사실, 즉 객관적 지식만을 진짜 지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보통 지식하면 책에 적힌 객관적인 사실을 떠올리죠. 하지만 현대의 포괄적 지식관에서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무지개빛 스펙트럼으로 쫙 나뉘듯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쓰이는 구성적 지식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라봅니다. 구성적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생활 지식이나 문화적 지식들, 그러니까 개인이 경험을 통해 구성해낸 지식들이 모두 이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떠도는 팩트나 텍스트로 된 이론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만들어낸 경험의 덩어리들도 똑같은 무게를 가진 지식으로 대우받는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넓은 지식의 바다에서 평생 교육학은 우리가 지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화한다고 설명하나요? 그게 바로 폴드 원리와 관련이 있겠죠? 네, 폴드, 영어로 접는다는 뜻이죠. 평생 교육학은 외부의 지식이 한 개인에게 체화되는 과정을 이 폴드 원리 모형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는 건가요? 객관적인 형태로 저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내 삶의 영역으로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경험, 감정, 가치관과 결합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새로운 실천이나 아이디어를 펼쳐내는 일련의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끌어당겨서 접고 다시 펼치는 거죠.
저는 이 폴드라는 단어를 보면서 주방에서 막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과정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오, 밀가루 반죽이요? 네,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펼쳐서 그 위에 버터도 올리고 소금도 뿌린 다음에 다시 혹 안으로 접어 넣었잖아요. 아, 페이스트리 빵 만들 때처럼요? 맞아요. 그렇게 치대고 다시 펼치기를 계속 반복해줘. 외부의 객관적인 지식, 이를테면 책에서 읽은 이론이나 유튜브에서 본 정보를 내 삶이라는 이 쫀득한 반죽 속으로 쫙 가져와서 섞고 겹겹이 안으로 접어넣는 겁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비유인데요? 그 과정에서 나의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나의 직업적 고민 같은 아주 주관적인 요소들이랑 버무려지고 소화되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만의 방식이 담긴 새로운 성과물이나 행동으로 쫙 펼쳐내는 거죠. 이게 폴드 아닌가요? 아주 훌륭하고 통찰이 듬뿍 담긴 비유입니다. 진짜 완벽해요. 외부에 좀 딱딱하고 건조한 재료들이 내 삶과 결합되어서 부드럽고 찰진 나만의 무언가로 변형된다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좀 더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학술적으로 이 폴드 원리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융합되어서 돌아간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직이나 사회가 지식을 생성하고 흡수, 활용하는 지식 관리의 축입니다. 날리지 매니지먼트, KM이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지식을 통해 진정한 삶을 얻고 행하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타인과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축입니다. Lifelong Learning, LL이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식 관리와 미시적인 평생학습이 내 삶 속에서 교차하며 만나는 거군요. 접히는 순간에. 맞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서동욱 학자 등의 연구를 보면 이 폴드 원리의 철학적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고 시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오, 어떤 문장인가요? 만일 지식에 관여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의 한평생이 인간이 창조한 모든 지식을 배열하는 질서일 것이다. 그래서 한평생의 지식은 지식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원리 그 자체가 된다. 와, 인간의 한평생이 지식을 배열하는 질서 그 자체가 된다. 이 문장은 정말 곱씹을수록 여운이 엄청 깊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읽고 한참 생각에 잠겼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도서관에서는 책을 가나다 순이나 주제별로, 철학은 철학, 문학은 문학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네, 십진분류표 같은 걸로 쫙 분류하죠. 하지만 내 인생의 도서관에서는 지식을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나의 생애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결핍을 가졌고 청년기에 어떤 꿈을 꾸었으며 살면서 어떤 커다란 위기를 겪었는지에 따라 내게 접혀 들어오는 지식의 의미와 배열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네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지식이 나에겐 보물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어떤 지식은 나를 살린 구명조끼 카테고리에 탁 꽂힐 것이고 어떤 지식은 온전히 나의 취향을 만든 카테고리에 꽂히겠죠.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우주를 떠도는 그 무수한 정보들을 내 주변으로 쫙 정렬시키는 아주 강력한 중력이 되는 느낌입니다. 머릿속에 구겨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지식의 가치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것. 이것이 평생교육학이 지향하는 가장 주체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자의 모습입니다. 주체적 학습자,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폴더 원리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착착 접혀 들어온 지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평생교육학에서 우리가 접하는 지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아주 끈끈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유형 어떻게 나뉘나요? 평생교육학은 개인의 삶 속 지식을 크게 생애 지식, 생활 지식, 실천 지식, 전문 지식의 4가지로 유형화합니다. 생애, 생활, 실천, 전문. 네. 그런데 이 4가지는 서로 무자르듯 엄격하게 딱딱 분리되기보다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돌아갑니다. 얽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생애 지식은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다양한 생애 과업이나 중대한 사건들을 통과하며 내면에 축적된 경험과 지혜입니다. 생애 과업이라면 인생의 큰 이벤트들을 말하나요? 네, 학교에 진학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수없이 면접에서 낙방했던 경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며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얻은 성찰들이 모두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애 지식에 속합니다. 내 삶의 굵직한 궤적들이 남긴 일종의 흉터와 훈장 같은 지혜들이군요. 아주 근원적인 지식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생활 지식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자체입니다. 일상적인 거요? 네, 일상을 좀 더 의미 있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크고 작은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 동네 마트에서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법, 퇴근길에 차가 덜 막히는 새길을 아는 것, 새로 산 가전제품의 매뉴얼을 익혀서 써먹는 것까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술입니다. 아, 유튜브에 생활 꿀팁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생활 지식이군요. 세 번째 실천 지식과 네 번째 전문 지식은 뭔가 단어만 들어도 좀 더 직업적이거나 학술적인 냄새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실천 지식은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역량 중심의 지식입니다. 주로 일터에서 쓰이겠네요. 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기획안 작성법, 갈등하는 동료들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특정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 등이 모두 실천 지식입니다. 돈을 벌거나 성과를 내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무기들이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문 지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거쳐 만들어진 보편적인 원리, 즉 특정 학문이나 산업 분야의 고도화된 지식 체계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던 백과사전에 나올 법한 그런 객관적 지식들이겠나요? 네, 의사의 해부학 의학 지식이나 교량 엔지니어의 건축 설계 지식, 물리학자의 양자역학 이론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쭉 듣고 나니까 우리 삶의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이 네 가지 지식이 숨가쁘게 막 교차하고 섞이고 있다는 걸 알겠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폴딩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알아본다고 쳐봐요. 인터넷으로 제 증상, 가슴 통증 이런 거에 관련된 의학적 팩트를 찾아보는 건 객관적인 전문 지식을 제가 흡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맘카페나 동네 커뮤니티에서 우리 동네 어느 병원 원장님이 좀 꼼꼼하고 친절한지 평판을 알아보는 건 생활 지식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직장 스케줄을 조율해서 팀장님께 연차를 내고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에 병원에 방문하는 과정은 실천 지식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를 딱 겪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진짜 일보다는 내 몸을 좀 더 챙기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뼈저리게 깨닫는 건 깊은 생애 지식으로 내 안에 남게 되겠죠. 와, 진짜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완벽한 적용 사례입니다. 외부의 전문 지식이나 생활 지식이 나의 아픔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만나면서 결국은 내 삶을 바꾸는 생애 지식이라는 가장 깊은 층위로 접혀 들어가는 폴딩되는 과정을 너무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식이라는 게 나랑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급하게 이면지에 막 휘갈겨 쓴 메모, 다이어리 모서리에 겹겹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그 형형색색의 포스트잇,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절하게 구글링해서 즐겨찾기 폴더에 막 쑤셔놓은 링크들, 저도 바탕화면에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이런 것들을 그냥 언제 쓰레기통에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잡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보통은 그저 바쁜 일상의 파편이거나 남들에게 굳이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조각들이라고 여기기 십상이죠.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평생교육학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료의 메시지를 빌려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불안함 속에서 치열하게 적어나려간 그 쪽지가 바로 당신을 지식인으로 만듭니다. 정말 감동적인 문장이네요. 지식은 번듯한 학위복은 이문 박사들이나 실험실의 연구원들만 독점하는 고상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삶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여러분이 절박하게 긁어모았던 그 사소해 보이는 정보와 경험들이야말로 여러분만의 귀중한 생활 지식이자 실천 지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마다 여러분이 내린 크고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애 지식을 구성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잡아준 그 지식들이 내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빚어내고 있는지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호스님이 말씀하신 그 자부심의 근거에 저는 현대사회의 기술적 맥락을 조금 더 얹어보고 싶습니다. 기술적 맥락이요? 네, 현대의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 ICT의 발전은 여러분이 남긴 그 메모 하나,
쪽지 하나를 단순히 내 책상 위에 물리적인 종이 쪼가리로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남긴 기록, 검색 엔진에 남긴 흔적들, 커뮤니티에 쓴 댓글들은 무수한 데이터의 형태로 디지털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결합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가공되어서 다시 우리 모두에게 유의미한 새로운 통찰로 돌아옵니다. 내가 쓴 블로그 리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활 지식이 되고 그게 또 모여서 빅데이터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즉, 내 일상의 파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지식 생태계의 일부로 융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책상 위에 그 구겨진 포스트잇이 결국 이 엄청난 지식 혁명의 한 조각이라는 거네요?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고융합하고 지식이 범람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조각들도 결국엔 그저 흩어져 버리는 비트나 무의미한 소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의 파편들을 내 삶의 맥락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단단하게 엮어내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바다에 그저 멍하니 떠 있으면 결국 거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데이터 찌꺼기가 되겠지만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질문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단단하게 엮어낸다면 그것은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게 해줄 나만의 아주 튼튼한 뗏목이자 생애 지식이 된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의 고전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지식혁명 역사,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우리 일상의 포스트잇까지 정말 방대하고 깊은 탐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론을 내려볼 시간이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지식사회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을 끌어안아 자기 삶을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는 주체적인 평생 학습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죠. 맞아요. 평생학습은 서점에 있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선택사항이나 시간 많은 사람들의 사치가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방식 그 자체인 셈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깊게 곱씹어 볼 만한 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화두요? 좋습니다. 앞서 우리가 5단계 지식혁명을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 창출의 극단적 가속화를 이야기했었죠. 네네, 막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쏟아내서 우리의 학습 압박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AI를 꼽았잖아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 비틀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완벽해져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객관적 지식과 전문 지식을 무한대로 생성하고 그것을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척척 분류하고 정리해주는 궁극의 지식관리 시대를 완성한다고 가정해보죠. 지식관리요? 놀리지 매니지먼트를 굳이 인간이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옛날에 밤을 새우면서 외우고 구글링해서 찾고 엑셀로 기껏 정리해야 했던 그 모든 습득의 과정을 AI가 단 1초 만에 우리보다 1000배는 더 완벽하게 해내는 겁니다. 오, 상상만 해도 진짜 편하긴 한데요. 야근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지식을 막 빠르게 배우고 암기하는 능력은 더 이상 인간의 쓸모나 경쟁력이 아니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완벽하고 매끄러운 AI 지식 사회에서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학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뭘 배워야 하죠? 어쩌면 미래의 평생 학습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었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닐 것입니다. AI가 완벽하게 다듬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그 엄청난 지식들을 재료로 삼아서 도대체 나는 내 삶을 어떤 모양으로 구성해낼 것인가를 묻는 능력이 남겠죠. 와, 지식을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인생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떤 가치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리고 AI 혜택에서 배제된 타인과 어떻게 연대하여 공동체의 웰빙을 이룰 것인가. 질문이 점점 더 깊어지네요. 이 묵직한 실존력 질문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의 삶을 직조해 나가는 과정.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폴드이자
인류 최후의 전문성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압도적이고 묵직한 통찰입니다. 막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AI가 모든 것을 알아서 최적화해주고 지식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시대가 올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묻는 성찰적 학습자가 되어야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게 평생교육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사실 지식사회의 압박이 그저 저를 막 짓누르는 무거운 숙제나 족쇄처럼만 느껴졌거든요. 늘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고요. 이제는 좀 달라지셨나요? 네,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지식은 나를 매겨서 등급을 나누는 시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연한 반죽이었습니다. 그 반죽을 어떻게 빚어낼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양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함께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장이 일었다면 그 순간 역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지식이 아주 찰지게 접혀 들어간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요약해주고 정답을 제시하는 시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으로 어떤 삶의 풍경을 조립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무게를 일상 속에서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